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 이제 법무사 상법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조금씩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근데 사실 같이 공부를 했고 봤던 것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짝만 이렇게 변형하거나 변형이라기보다도 예, 바뀌어 있어도 잘 안 보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해상 운송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최신 판례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문 문제입니다. 최신 판례와 그와 관련되는 그 판례에 나왔던 조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해상 운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렵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옳은 것 그랬잖아요. 그죠? 옳은 것. 옳은 것 그랬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볼까요? 옳은 거. 어, 1번은 해상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청구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혹은 인도할 날로부터 몇 년 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됩니까? 1년입니다. 1년. 이건 우리가 함께 다뤄봤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 그리고 교재도 있고, 문제집도 있고, 조문 판례도 있는 거니까, 조문 문제니까 당연한 거죠. 1년입니다. 보통 1년. 그리고 청구 원인 내 채권 채무는 청구 원인 여하에 불구도 중요해요, 사실은. 일단 또 보도록 하고요. 2번, 해상운송인이 송화인이나 수화인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한 소멸시효에는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이게 이제 문제 될 겁니다.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그 기사님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 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이 쫓아서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 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인도할 날은. 맞는 말이고. 이 경우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 요거 있죠. 그래서, 인도할 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경우는 행해졌어야 되는데 안 하거나 그죠? 이런 거죠.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면 도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을 인도할 날 그죠? 그날 장담했죠. 또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를 했더니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거죠. 거절한 것도 도착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또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인도되지 않는 경우죠. 인도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뭘 기준으로 따집니까? 운송물은 어때요? 인도 한랄입니다. 그죠? 인도 한랄을 기준해서 여기 따지는 제적 기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 해상운송 이 판례와 관련해서 이 소멸시효 기간 있잖아요. 이 소멸 기간은 소멸시효로 보지 않고 성격을 뭘로 봤냐면 제척 기간으로 봤습니다. 그 판례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소멸시효가 틀렸고요. 세 번째는 814조 1항에 따른 해상운송인의 송화인이나 수화인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해상운송인의 송화인 또 수화인의 채권 채무의 청구 원인이 계약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해상운송 관련해서 이 채권 채무 있죠? 이 부분은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 다 포함됩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경우도 다 포함됩니다. 채권 채무는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1번에서 봤듯이 조문에서 청구 원인 여하에 불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구 원인 여하에 불구하기 때문에 조문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계약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설명했는데 어쨌거나 예, 최신 판례에 나왔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상법 말할 때도 기본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 그럼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복합운송 주선인, 그랬잖아요. 복합운송 주선인. 복합운송 주선인 요 판례인데, 판례가 되는데요. 일단은 복합운송 주선인 갑 주식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서 해상운송인 외국 회사의 운송을 의뢰한 화물은 그 사안입니다. 최신 판례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정해서 하려 한 폐기물이었어요. 이를 이제 갑회사 및 갑회사가 지정한 수화인이 수령하지 않아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터미널 보관료 등 손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계속 발생하자 을회사가 화물 도착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이 위소는 814조 1항에 정한 소멸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받아. 요건 우리가 좀 달라요. 2년도 좀 틀렸고요. 2년도 틀렸고 또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화물이 돼서 2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 기간 자체도 틀렸고 그리고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상황에 따라서 소멸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2년 지난 부분도 틀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답이 이제 5번이 되는데 맞는 걸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소멸 기간이 지난 뒤,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소멸 기간이 지난 뒤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간 경과에는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시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권리 소멸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판례 정리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제척 기간에 대해서 자기가 기간 이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권리 소멸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최근 판례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 해설에 한번 가보시면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여튼 814조와 관련된 1항에 의한 제척기간 기산점은요, 보통 1년이죠, 1년. 그게 이제 화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이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이 기산일이고요. 그 기산일은 채권의 발생일입니다. 그죠? 발생일이고. 그리고 그날부터 814조 1항에서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요. 이 손해배상 청구 중에 소재기 1년 안에 발생한 부분까지도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부적법하다. 그 본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1년이 지나야 되는데 1년 지나지 않는 것도 제척기간 도과됐다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이 여러분들이 조심하라 했죠? 이 손해 부분의 채권이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모든 것을 다 2년이 지난 시점 끝났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있고, 2년도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은 2년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요걸 제가 중점적으로, 요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그 최신 판례를 강의했었는데, 잘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한 것은 다 나왔다. 근데 어려울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한 문제 정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30번을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소수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얘기했던 겁니다. 일단 답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답은 3번인데 최신 판례에 있는 것이고요. 최신 판례 명확하게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고 이미 알 겁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옳지 않은 거였는데 3번 가보면 뭐 조문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우표는 포함되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SNS와 관련되는 그죠? 모바일로 되는 것들은 소수주가 주총에 소집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1번 가보시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한다 할 때, 그죠? 여기에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 이메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도 다 포함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분 모의고사 할 때도 제가 문제를 냈던 거고 하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답을 3번 찾고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 1번도 보시면 한번 풀어본다면 소수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일을 적어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그죠?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때 요 이사회 있잖아요. 요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 있잖아요. 이사의 수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요.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냥 각각의 이사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도 나중에 답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2번 소수주주가 366주에 따라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총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으로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주총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임시주총회를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 그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 제가 짚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안 들어오거나 혹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상법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어, 공부가 좀 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다시 기본서로 꼭 제 걸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 거로 상관없고요. 기본서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법에 대해서는 확 인식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살짝 바꿔도 맞출 수 있고 지금 나온 거는 뭐 바꾼 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신다. 하번 가보시면 법원은 이렇게 임시총회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 목적 사항을 정해서 허가할 수 있느냐? 허가할 수 있습니다. 목적 사항을 정해서 허가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법원이 총회 소집 기간을 언제까지 소집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총회 소집 허가 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하도록 있죠. 총회가 만약 소집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집 허가 결정에 따른 소집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 것을 봅니다. 알겠죠? 이것도 같이 봤던 지문이었고요. 뭐 요 지문은 최신 판례가 아니고요. 여러 번 다른 데서 봤던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소수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조문 366조 2항의 후단에 가보시면 소수주가 임시총회 소집할 때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때 의장을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다. 자, 됐고요. 다 한번 살펴보세요. 꼭. 그 다음에 이제 31번 나왔는데 이 31번도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이 판례가 쭉 나왔던 건데 제 기본 교재 속에는 좀 일부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풀 수 있었지만 모르는 지문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답을 가보니까 3번이에요. 3번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됐어요. 보증보험이 체결됐을 때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툼이 있다. 그리고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이 주체를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보증보험을 체결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보증보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보증보험은 A와 B 있죠? 이렇게 A가 B에게 책임을 집니다. 다시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A가 이렇게 어때요?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누굴까요? 보험계약자는 A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요 B가 되는 거예요. 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보증회사가 이렇게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보험회사의, 가본 보험회사예요. A는 왜 보험계약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이 채무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아니면 채무가 진짜인지 아닌지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냐, 뭐, 있냐, 없냐가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럴 때 보험계약자가 누구를 상대로? 이 B를 상대로 주 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채무가 없다. 채무 부존재, 알겠죠? 부존재.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이 확정됐단 말이죠. 그럼 그 승소 판결의 기판력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지. 그렇잖아요. 아니, 보증보험 등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판결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 판결의 효력은 미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치지 못함으로가 틀린 거예요. 따져보면 보험 계약자는요, A는 피보험자 B를 상대로 주 계약에 따른 채무 분존재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할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뭐 풀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읽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 서너 개 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전부 쉽다기보다도 다 우리가 함께 또 답을 다뤘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4개 틀린다 하더라도 26개는 맞춰야죠. 그럼 26개 맞추면 여러분들은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쭉 지어보고 1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 3번 아시겠죠? 문제 푸는 거, 문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알았죠? 자, 그러면 1번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이 보증 부분은 이제 알아두면 좋죠? 근데, 저는 제 책에도 몇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1번,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의 보증 기간을 주 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동일하게 정했어요. 하자 보수 보증 계약 보증 기간하고요. 주 계약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동일하게 정했단 말이죠. 그때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연히 보증 사고가 발생한 때 진행합니다. 알겠죠? 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때 진행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증보험은요. 요거는 뭐 이미 여러분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증보험은 손해보험 성격도 갖고 있고, 알겠죠? 보험계약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 어때요? 보증의 성격도 갖고 있죠? 그래서 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이 성격은 우리가 제 교재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에 가보면 그 해설 판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어,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할 때 한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서에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그죠?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보험사고가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내에 그죠? 기간이 정해질 때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할 때 한해서 하는 게 맞는데 보증보험 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의 주 목적이 뭐냐면 주 계약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있죠.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그 채무자, 보험 계약자 채무자가 어때요? 하자 보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을 때 그걸 보장한다는 것이 보증보험 계약이거든요. 이게 손해보증 계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 보험 기간을 주 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이랬을 때 보증보험 계약은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설령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후에 그죠? 보험기간 종료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기간이 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보증보험기간하고 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같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거라면 동일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때요? 예,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사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사고라는 건 보증사고입니다. 이행을 안 했다는 보증사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당연히 어때요? 예, 그 보험사고가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다시 말해서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을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번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3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구상채무를 보증했던 자가요.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죠? 그럼 어때요?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집니까 안 됩니까? 안 지는 거지. 주계약상 채무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했다가 알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보증 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에 관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서류에 보증 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의심할 만한 점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되겠죠? 주계약의 부존재 무효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다 나온 거고요. 문제집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2번하고 5번 지문 다 있는 것이고 하여튼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시 보증보험의 그 구조가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늘 나오니까 요 어려운 거 몇 개를 뺀다 하더라도 크게 여러분들이 학교하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30개를 다 맞출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